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제는 사법개혁의 시간입니다. 마음대로 법을 비틀어서 마음에 안 들면 어거지로 짜 맞춰서 기소하고 마음에 들면 있는 죄도 덮어주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로 봐주고 챙겨주는 판검사들. 단순히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거의 범죄 집단이 되다시피 한 이들에 의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은 이런 국가적 폭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저는 어쩌면 윤석열의 이번 내란도 이런 토양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판검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검찰과 법원이 짜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언터처블. 대한민국 판검사들 넓게는 법조계가 한 통속이 돼서 모든 것을 주물렀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개혁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염색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반가운 희소식 락토바이오 컬러 체인지 염색 샴푸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일단 백운기가 써보고 확실하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많이들 주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피부 트러블, 눈 가까이 해도 괜찮느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거 제가 해봤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 트러블 하나도 없고 피부에도 문제 없고 하여튼 매일 감으셔도 돼요. 매일 감으면 확실하게 보장하고 이틀에 한 번 해도 충분하십니다.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잘 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지금 2달째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염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색이죠 뭐 이게 특히 이제 모발이나 두피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게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몇 억 마리인가? 막 들어있죠. 유산균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고 그런가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약해서 아무튼 좋고 효과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네이버에서 30만 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라 다 보증은 된 것 같은데 정어리몰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염색약은 이걸로 해결하시면 확실하게 해결이 되실 거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하고요. 1551-3158로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또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오늘은 배경을 남산이 보이는 한강 배경으로 잡았습니다. 부산이 대인님 남산 배경 사진이네요. 앵커님 작품 추정. 맞나요? 우리 정어리언들 귀신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많으세요. 예, 아주 새봄이 오는 남산을 한번 찍어서 배경으로 깔아봤는데 금방 또 알아보시고 하여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배경에서 멋지게 출발해 봅시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 네. 새봄이 오니까. 예, 새봄답게 예. 예, 좀 푸릇푸릇하게 입어봤습니다. 일본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사카 됐을까? 오사카 됐어요. 좋았어요? 예, 즐겁게. 예. 거기서 이제, 한국 K-팝의 거의 완전 팬인 그 찐팬들을 덕후라고도 하는데요. 예. 일본 MZ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그 소녀들에게 좀 뭐랄까 선물도 받고 좀 길 안내도 받고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친구들이 한국말도 잘해가지고요. 한국말로 대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네. 우스갯소리로 한글날 막 이런저런 그 무슨 글짓기 같은 거 하는데 네. 그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글짓기 하나가 뭐 남태평양의 어느 나라가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공식으로 채택한 나라가 됐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정말 한국말 막 이렇게 쓰는 네. 외국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도 한국말로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그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한국에 서울에 너무 오고 싶어 해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왔었고 뭐 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이제 케이팝이 워낙 유행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팝송 막 이렇게 그렇죠. 영어로 적어서 맞습니다. 노래 네. 배웠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BTS 노래가 있으니까 네. 뭐 그죠. 근데 BTS 노래 들어보면 영어도 쓰고 우리말도 쓰고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우리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 실제로 공부하고요.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고 안내해주고. 드라마를 통해서 또 우리말을 익히는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 많죠. 전 세계적으로 많죠. 드라마 제대로 보려고 한국말 배우고. 맞습니다. 네. 예. 자, 정필승 변호사님 오늘 또 사법개혁 문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아주 뜨거운 환영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도 시작할 때 넥타이가 좀 틀어져 있었거든요. 패션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털털한 겁니다. 아, 근데 농담 한마디 해도 되나요? 하세요. 눈 뜨고 하시죠. 다 뜬 거예요. 다 뜬 거. 아주 날카로운 공격이었어요. 좋습니다. 예, 눈 뜨고 하시죠. 윤경호 소장님, 요즘 배우 윤경호 덕택에 인기가 아주 아유, 어디 가서 윤경호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네. 근데 얼굴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그 윤경호 배우 아주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감초 배우죠. 감초 배우. 예, 아주 매력 있어요. 매력 있습니다. 또 한 분의 매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안진걸 소장님 끝나고 우리 잠깐 행사 한번 합시다. 예, 여기 어우, 모두가 오늘 참여해서 바로 그날. 이렇게 피켓까지 제가 정성껏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대로 지난 설 연휴 때 우리 정어리 모래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 사주셔서 그 기부금 드리도록 했습니다. 무려 1,0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뭐 이번에는 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더 많이 들어오면 그럼요.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익금 전부에 조금 보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너무 고마워서 예. 홍길동은행 공동 대표들이 어. 대거 오시기로 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그러면서 정어리 TV 홍보 대사까지 너무 적어서 자차기로. 어떡하죠?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아이고, 요즘 감사합니다. 같은 불경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 전달식 하도록 하지요. 예. 자, 오늘 국회에서 일단 사법개혁 3법 중에 법 왜곡죄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끝나는 대로 바로 통과가 될 겁니다. 일단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 소원죄 그리고 또 대법관 증언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법부 어제 법원장 회의 열어서 뭐 반대 의견 취합했지요. 왜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좀 개그로 시작했으니까 개그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옛날 개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달인의 김병만 씨가 항상 하는 얘기. 뭐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거 개그죠? 앵커님의 성대모사 겸. 아 정말 판검사한테 안 당해본 사람은 판검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넘볼 수 없는 집단인 거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아는 거 여러분들이 절반만 알아도 우리나라 법원 다 불타고 있을 거라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검찰의 정치 검찰화만 지금까지 사실은 비판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판사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수백 개의 영장이 남발된다. 그거 발부한 사람들 다 알고 보면 판사들입니다. 항상 검사들이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몸빵을 서주고 있다 보니까 다들 검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요것만 집중해서 봤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결국 그 뒤에서 그 영장 자판기 역할을 해주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었던 거 사실 알고 보면 다 판사들이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단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사법 암흑의 날이라고 하는 인혁단 사건, 2차 인혁단 사건에서 그 사형 판결을 내렸던 판사,
2000년대 제가 몇 년인지까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라고 상 받고 그랬어요. 한 번도 단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거죠. 법을 만든다고 하면 웃기기 거릴 줄 알지. 뭐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비틀어서 기소를 해도 무사하고 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판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 판검사들이 잘못이 드러나서 그만두게 되더라도 변호사 해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또 여기에서 뭐 눈 딱 질끈 한번 감고 봐주고 그만두면 또 가서 변호사에서 돈 더 많이 버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법조 3윤이라고 하는 이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그거는 못 고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이 변호사들은 이제 판검사를 하고 나오신 변호사, 변호사만 법조 3윤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변호사로 출발한 변호사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는 절대 끼워주지 않는. 띄워주지도 않죠. 예.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변호사는 아니다. 그래서 전관 출신을 말씀하시는 법조 3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판검사를 하다가 또 변호사를 해서 봐주고 네. 야 너는 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전에 정관을 했던 사람이 야 이건 내 건이야 이거 좀 챙겨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먹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비일비재하죠. 네, 사실 우리가 최근까지도 깜짝 놀랐던 게 지난번 특검 때 통일교의 그 참어머니, 네, 참어머니의 변호인으로 이제 선정됐다가 뭐 특검을 만나러 갔다가 그게 또 깜짝 놀라게 돼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민정수석으로도 거론됐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사퇴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보도가 되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는 항상 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혹시 정관예우 하는데 대법관은 정관예우 어떤 걸로 제일로 많이 해먹는지 아십니까? 재판 순서 앞당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법관은 뭐 일본 이런 그 고등법원이나 뭐 지방법원 출신 뭐 이렇게 해서 사건에 바로 해서 그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고 대법관 완전히 높은 자리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한 달이냐 1년이냐 이 기간에 따라서 이자만 해도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건들이 많아요. 그럴 때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에 이거 조금만 땡겨주지 이렇게 전화 한 통화해서 뭐 이거 좀 한 달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줍시다. 그 한 달 이자만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자격 아닌 자격을 대법관 출신만 자기들끼리 대법관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현직 대법관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청탁, 전화, 뭐 얼씬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건 정말 정관예우의 사소한 문제고 지금 더 본질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법을 비틀어 가지고 기소하고 처벌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져 왔는데 이제는 이걸 바로 잡자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국힘당이나 법원에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을 돌아봐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이 저는 완결편은커녕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이번 내란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런 토양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해봤거든요. 검사 때. 이거 보니까 검사가 뭐 하면은 뭐든지 다 된단 말이에요. 검사들은 모여가지고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판사들이 이거 3분의 1로 딱 나눠보니까 몇백만 원 안 되고 그 이하로 되네. 이렇게 해서 풀어줘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먹어 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거를 직접 겪고 누리고 그랬던 자이기 때문에 내가 법원하고만 짜면 조의대하고만 짜면 내란 아니라 별것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착각. 국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자들이 국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윤석열이 정말 나쁜 자인 게 뭐냐면
이걸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진작에 대선 후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숙련된 법 기술자들이 한번 마음먹고 기소해버리면 그런 사람들 인생 하나 끝낸 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지 입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지가 아니까 그래 너 한번 맛봐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하고 김혜경 여사 법카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에 사실 협박이거든요. 공갈이죠 완전. 저걸 알면서도 저자는 그렇게 자기 권리를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를 한 거고 그 권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절단날 수 있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거예요. 이런 자였던 거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거는 상호 의심 시스템이에요. 상호 존중 신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믿지 않고 변호사는 검사도 안 믿고 판사도 안 믿고 검사도 마찬가지 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하고 판사가 너무 밀착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법원 옆에 동일한 수준 혹은 법원보다 더 큰 수준의 검찰청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검찰이라는 권력과 판사라는 권력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자기네들 하나의 카르텔로 뭉쳐지면서 일반 국민들은 뭐 툭하면 인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인권의 상징이 법인데 여기에서조차 보호를 못 받는 결과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데블스 어드보케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알파치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키아누 리브스가 왜 법이냐, 악마가 왜 법으로 나타나냐 하니까 알파치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 신이야. 우리가 결정하면 니네들 아무것도 못해. 이런 대화가 나와요. 이런 대화가 나올 만큼 현대 사회에서 법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이 힘을 일부 아주 소수의 계층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법개혁 3법 이거는 출발에 불과하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우선 개헌 전까지는 사법개혁 3법이 성에 차진 않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 견제는 해야지. 판사는 뭔데 이 정도 견제도 못 받냐고요. 이따 법원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도 뭐 법 애국죄에 해당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 사례를 국내에 널리 알죠. 제주지방법원에 그 낮술 먹고 난동 피운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 징계도 안 당하고 인천지법으로 옮겨졌고요. 지금 법원에서요. 근데 그 중에 오창훈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여러분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법정에서 피고인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심지어 방청객들한테 지금부터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어기시 저는 구속시켰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짓을 군사독재를 시도 아니고 최근에 했습니다. 얼마나 이 정치검찰이나 정치판사 또는 꼭 정치검찰 짓이나 정치판사 짓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 밑에 있는 사법부 또 국민에게 봉사될 사법부가 아니라 내가 신이다. 짐이 곧 국가다 했다. 옛날에 루이 14세라든지 이런 왕권 신수설같이 무슨 판사 신수설을 주장하듯이 이게 팩트라니. 그래놓고 음주난동 저지른 놈인데 처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당하고 그냥 구두경고 받고. 여러분 일반 직장인도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직원 셋이 나가서 음주난동 벌이면요. 바로 해고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징계 당합니다. 사회적 지탄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합의부끼리 상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공수처에 지금 고발됐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법 왜곡죄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더 엄청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 법 왜곡죄를 이제 오늘 통과를 시킬 텐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법 왜곡인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법을 왜곡하면 그게 법 왜곡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 왜곡을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최근을 봅시다. 가장 최근을. 직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2차 특검 출범을 해가지고 낱낱이 밝혀낼 텐데 우리가 윤석열이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특검도 그렇게 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김용현과 여인영, 이상민 이런 자들을 인사를 할 때부터 이의 머릿속에는 뭔가 있었다고 봐요. 법률에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관은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충암고 동문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맘만 먹으면 또 윤석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자들이 먼저 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군대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금 방첩사 해체가 됐지만 그 바로 충암고 라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저질렀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걸 재판을 1년 넘게 해왔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2월 1일 날 갑자기 윤석열이가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판결을 한 자가 누굽니까? 직위원이라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비틀고 지 마음대로 판결해도 판사는 언터처블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간다면 그 나라가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의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그럼 댁들은 지금까지 고의 사건 고의범 어떻게 판단했어? 사기범이 사기에 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 사람이 사망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인지 살인인지 본인들 어떻게 판단했었냐고. 아니 즉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추단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판사가 고의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게다가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이제 와서 명확성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법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은요,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어야 법원의 판단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다 누적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조항에 대해서 법원이 똑같이 추상적이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킬 텐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을 왜곡하면 판사라고 법을 왜곡하면 됩니까? 법을 비틀면 됩니까? 벌을 줘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법을 내가 왜곡해서 판결한 적이 없다는 판사가 겁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법을 왜곡했던 놈들이 이제 겁을 먹어야죠. 그걸 뭐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번 법 왜곡죄가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윤경호 소장님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옷 벗겨버려야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이 세 글자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뭐 형사 사건만 하자. 물론 법 왜곡죄나 아니면 재판 소원 굉장히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필승 변호사는 결국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평소의 지론이 어찌됐든 단계적으로 뭔가 국민이 변화라는 걸 느끼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변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판사의 독점, 판사의 이 무한의 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라는 거를 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못할까. 그 얘기도 이참에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죠. 그 배심원 제도는 시민사단체에서 수십 년 전부터 미국 헐리우드 영화만 봐도 유무죄 판단을 동료 배심원들인 그러니까 이 법 기술자이거나
국민 아래에 있는 법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유무죄의 판단을 피어 동료라고 하는 배심원들에 맡기는 거거든요. 무자에 축출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원리상 국민들이 이웃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판단한다. 니들한테 기술자들한테 맡기지 않겠다. 니들은 형량 정도만 정해라 이런 건데 근본 도입해야 됩니다. 이번 법 왜곡죄 어제 법원장에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수사를 해야 되죠. 기소 단계가 있죠. 또 판결 단계에서 어떻게 그 같은 검사와 판사가 예를 들면 애매했다. 누가 봐도 애매하면 이걸로 누가 기소하고 유죄 선고하겠습니까? 최근에 예로 하면 김용보 원장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다른 데에서는 검사나 판사가 인정하면서 김용 사건에서만 고의적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제출됐고 유동규가 주장하는 뇌물을 받은 시간과 장소가 거기에 김용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그런 명백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런 정도 그런 것도 또 고발하거나 수사나 기소에 지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상하다. 검사 판사가 너무 이상한 짓을 했다. 이럴 때나 그것도 여러분 처벌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법원장회를 열어서 난리를 피웁니다. 어제요 법원장 회의에서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왕귀님 추상적으로 이야기해도 상식에 맞게 판결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 결국은 그 추상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쓰는 기준이 건전한 성인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면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거 판단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법을 왜곡한다는 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법의 왜곡을 어느 정도 범위냐. 이게 말 그대로 뭐 1심 판결 잘못되고 2심에서 항소심을 뒤집어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누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냥 무조건 추상적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법 조문 중에 추상적이지 않은 조문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사실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저거 직권남용이야 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 직권, 그 행위가 과연 일반적으로 직권 내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있는 직권이래야 남용할 수 있지 없는 직권을 행사한 건 아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다 그냥 다 쳐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를 법원에서 확 줄이는 거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용 범위를 떠나서 아예 이 법률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치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들은 아무리 법 왜곡이라고 장난을 해도 그건 니들이 기소나 고발이나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난질을 해도 구두 경고하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지금 하긴 해보니까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예, 지금 하고 있군요. 끝나는 대로. 끝나는 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60명 채우느라고 국힘당 고생하네요. 주호영은 사유도 안 보던데 또. 그리고 앉아있지도 않아요. 이 국힘당은 지들이 제기해놓고 지들이 안 앉아있어요. 진짜 한 명, 두 명 앉아있답니다. 60명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거 법안 아직 통과 안 됐나요? 그게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빨리 해야죠. 네. 그래서 사진 보면 텅텅 비었잖아요. 우원식장 또 올렸잖아요. 아무도 없다. 까르마님, 민주당 지도부가 법 왜곡죄 누더기 만들어서 상정했어요. 법 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재판으로 한정했는데 이 부분도 언급해 주세요. 분노가 침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 법 왜곡죄 좀 양해 안 찹니다만 아무래도 또 뭐 이렇게 추상적이지 뭐니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금 신중하게 가자 이런 차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관의 법 판단을 내릴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뭘로 해석할 것인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가의 양심이다 이런 식으로 축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가 나왔을 때
내가 시를 날로 바꾼 거는 인권을 향한 나의 양심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항할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서 법 왜곡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아무튼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위헌 논란 이런 게 있으니까 우선은 형사법적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시행을 해보자 이런 거고 저는 사실 형사법만 우선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민사나 행정 같은 쪽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형사보다 민사가 더 무섭습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금융교육이 진짜 참교육이라고. 그럴 만큼 민사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더 무섭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의 행동을 제어할 목적으로 상당 부분 들어오는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형사 부분만 들어오는 것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법개혁 3법 얘기하는데 제가 느닷없이 배심원제 얘기하니까 조금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 국민참여재판법이잖아요. 예. 그 법도 정확한 명칭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에요. 2008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08년이면 벌써 1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충분히 이걸 활용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배심원으로서의 훈련, 그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알 거잖아요. 이때도 형사재판이라고 출발을 아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법 왜곡죄도 막판에 그렇게 끼워넣기를 하다시피 해서 또는 뭐 막판 수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형사재판 이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좀 모델로 삼아서 차분하게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사실 배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해도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사법부에 관한 것 가장 큰 문제가 배심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주요 국가 중에 강제력 있는 배심제 혹은 참심제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냥 특정 엘리트 카르텔이 법을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딱 헌법에 박혀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배심 재판이 열리면 배심원대 의견에 구속이 됩니다. 판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배심제를 운영할 수 없는 나라들은 참심제라도 운영을 하는데 아예 일부 엘리트들만 직업 법관들만 재판에 관여할 수 있게끔 구조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저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완성이 되려면 강제력 있는 배심제가 도입이 돼야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현행 헌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배심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은 권고적 효력이라는 그 웃기는 표현만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낸 의견을 판사가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도 거절할 수가 없고 판사가. 그렇죠. 그 진짜 웃긴 그다음에 배심원들이 그나마 국민참여재판이갖고 정말 배심원들이 치열히 토론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했는데도 판사가 그걸 또 안 듣기 때문에 이런 거죠. 결국 모든 판단은 내가 해. 니들 가만히 있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법 개정안 앵커님께서 잘 물어보셨는데 그 주호영이가 하도 거부해가지고 이제 두 분 우은식 의장 이야기 무장 고령이잖아요. 예.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어제 함정도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사회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 법에서. 근데 최소는 60명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신정훈 위원장 했나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앉아 한병도 있더라고요. 원내대표, 신정훈 위원장 등이 이제 대신 본 거죠. 예. 배심제 그것도 이제 정말 조영이라는 이 정말 이것도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가 필리버스터를 제안해요. 지 정당 이거 지도 이름 올려놨거든요. 사회를 안 봐요. 집에다 선배들인 이야기한 우은식이 3박 4일 동안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걸 눈으로 보면서도 참으로 못된 자들입니다. 배심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긴 경우가 있었냐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판사하고 검사가 이의를 제기를 해요. 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 법률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받아줘가지고 배심 재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그렇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한테 그거 안 지켰다고 형사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거야말로
추상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률인데 자기네들끼리 이거는 일반인들이 판단 못해. 우리 같은 전문 법관들이 판단해야 돼 하고 그냥 배심 재판 배제해버리고 지들끼리 판단해서 유죄 때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조금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의사 출신 변호사시잖아요. 네. 의사들이 쓰는 처방전 너무 추상적인 글씨 아닙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글씨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의사들은 글씨를 그렇게 못 써요?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살짝 변론을 하자면 똑같은 글씨 하루에 100개씩 써보세요. 그래서 환자가 100명이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침 감기 어디 있어요? 감기가 안 돼요. 이거를 하루 환자 100명 있으면 100명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건 또 이해해줬어요. 네. 예전에는 정말 알아들 수 없는 독일어를 정말 했는데 요즘은 영어나 한글로 바꾸고 그다음에 처방전을 그다음에 주니까 이제 요즘에 이걸로 네, 처방전을 그러니까요. 주시니까 옛날엔 참 의사들 글씨 보면서 글씨 이렇게 써도 의사 되는구나. 마약 처방전을 쓰는데 대학병원에 있으면 정말 마약 처방전을 하루에 300개, 400개씩 쓰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사를 달고 거기에다 처방전에 사인을 하는데 이쁘게 사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옆에 보고 있던 레지던트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오늘 중에 사인 그거 다 못한다. 영혼이님, 아쉬운 건 다시 법 개정해서 채우고 일단 법 왜곡죄를 출발시켜야 검사 법관들한테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도 만들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출발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일단 형사에 적용해보고 또 이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왜 법 왜곡죄가 필요한가? 지기현이 판결로 돌아가서 어제 지기현 판결에 대해서 각계의 그 평가가 있었어요. 그 평가단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판결문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공무원을 오래 했다는 것이 가중사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내란과 관련된 판결에서 그 사람의 전과가 없음을 판결문에 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된 인정을 너무 협소하게 했다는, 이거는 판결문 자체에서는 오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 가르친다고 해야 될까요? 겉복 입은 귀족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사회를 보는 인식 자체에 이미 그 일반인들과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 않나. 우리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사법 엘리트들의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진짜 온 국민이 보셔야 됩니다. 시도 자체가 위헌 불법했기 때문에 내란인 겁니다. 그런데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이 자체가 위헌 불법한 계엄 선포였다라는 부분을 아예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82년간 시도된 친위 쿠데타 중에 80%가 성공했습니다. 이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했으면 무슨 방법으로 탄핵 등 정치적 부담을 지웁니까? 그냥 온 국민이 독재 체제 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판결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데 체력 단련을 안 하는 바람에 피해자한테 제압당했다. 그래서 강도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저 마지막에 한상희 교수 발언이 참 정말 압권입니다. 딱 와닿지 않습니까? 노상원의 수첩을 인정할 수 없다. 전 뭐 거기서부터 이 지기현의 재판은 모든 게 다 얼그러진 걸로 나왔는데 우리 한상희 교수의 저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이 이해를 할 텐데요. 법 왜곡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지기현인데 지기현 같은 경우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날과 날로 돼 있는 걸 시와 시로 명백하게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부담은 시무적만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한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법적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지기현이 내렸는데 지기현한테는 법적인 책임 아무도 못 지우는데 시무정한테는 너 왜 즉시한 거 안 했어? 이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아니야? 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백하게 법을 그냥 아예 그냥
법문에 분명히 날과 날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한 판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방금 그 지적 중에 김정한 변호사님 지적도 참 일리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고난이 있을수록 책임도 크고 또 고위공무원일수록 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 뭐 인물이 말고 아래 뭐 어렸을 때 너무 인이 바뀌도록 들은 이야기잖아요. 할리우드 영화에도 스파이더맨도 시작할 때 보면 큰 고난 큰 책임. 그러니까 공무원을 오래 한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중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비싼 월급을 받고 온갖 특권을 누렸으면서 이런 짓을 해? 근데 공무원을 오래 한 게 오히려 감경사유로 작용한 걸 지정했는데 법 애국죄 딱 적용 안 되면 앞으로는 판사가 이런 거 이제 한 판결을 쓸 때도 이게 법 상식 최소한의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형성되어 있는 재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어긋날 때 야, 그 잘못하면 법 애국죄가 처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감경사유를 지멋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사법개혁 3법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맞아요. 네. 예. 자업자득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길래 당장에 그런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직위원이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 물리력을 행사를 자제했다? 뭘 자제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믿죠. 믿는 국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모든 정보가 차단돼 있을 때는 제가 좀 부끄러운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광주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정보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KBS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죠. 광주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합수본부장이었는데 그런 발표를 합니다. 김대중이 폭동 배우다. 공산당하고 이렇게 북한하고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참 그 김대중 선생님하고 추앙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세상에 김대중 선생이 저랬구나. 어떻게 참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 KBS 뉴스가 그렇다고 하지 않냐. 이게 국민들이에요. 민초들은 그때 아무런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 권위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딱 발표하면 인혁당 사건도 그때 당시에는 저런 간첩들이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KBS 뉴스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너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옛날에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높일 때 뉴스에 나왔어. 그렇죠. 방송에 나서 신문에 나서 맞습니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논쟁을 하다가도 방송에 나서 신문에 나서로 그냥 그래서 끝이죠. 팩트가 되는 거죠. 앵커님 이제 말씀에 이어하면 89년도인가 이제 KBS나 MBC에서 처음으로 5.18 관련 다큐 어머니의 노래 뭐 이런 게 나간 거예요. KBS나 MBC에. 그랬더니 전국에서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 폭동이고 그 내란이고 그 나쁜 놈들인데 북한이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갑자기 KBS MBC에서 89년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무슨 5.18 그 피해자 어머니들의 노예 다큐가 나가니까 이건 뭐 뉴스 이건 믿을 수가 없다고 항의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정보가 없었죠. 아무튼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법 애국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법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일단 법 애국죄와 관련해서는 직위원 같은 판사가 문제지만 그런 판결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우리가 눈 뜨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사가 잘 돼야죠. 그래야 판결이 꼼짝 못하지요. 그런 점에서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미진했던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이제 이른바 2차 특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2차 특검의 특검보 면면을 보니까 좀 상당히 기대가 돼요. 특검보 4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4사람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권창영 특검 옆에 서 있는 권영빈 특검보는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지냈고 얼굴이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탄핵할 때 국회 쪽에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정민 특검보 맨 왼쪽에 저분도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던 분이고 진을정 특검보는 검사 출신인데 검사 재직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4분 특검보를 권창영 특검이 이제 지명을 해서 같이 일하게 됐는데 좀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정민 변호사님 얼굴을 딱 보면서 아, 박정훈 대령 때 저분이 보여주셨던 그 정직함. 그래서 저는 그 하나로 아, 이번 2차 특검이 아, 정말 믿을만 하겠다. 그리고 믿을만한 걸 떠나서요. 좀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제가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이 판 전체를 흐려버린 망아지 새끼를 단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망아지가 전체 판을 흐트러버린 걸 보지는 않고 딱 선 하나만 그어놓고 그 선 그은 거 그걸 흐트러뜨렸다는 것만 죄를 주세요. 이런 식의 기소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번 2차 특검은 제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그 4특검보 그리고 권창영 특검 평가 한번 해보시죠. 이건 뭐 특검에 대해서 제2특검은 헌법의 검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사 대상 규정된 거는 17가지인데 특히 지금 가장 뼈아픈 게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야 이 내란이 어떻게 기획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도대체 누가 관여됐는지 사실 관여자가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김건희는 관여했지만 내란만큼은 절대로 뭐 기동량도 한 적이 없는 식으로 지금 이 방향이 끌고 가는지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창영 특검 아래 이제 특검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탁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김지미 특검보는 이제 민변 사무처장 하실 때 저희가 많이 일을 해봤는데 정말 꼼꼼하고 또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분이라서 아마 이제 국민들의 기대나 상식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특검이 시간이 없어갖고 마지막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 진술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차 특검이 그까지를 받아냈어요. 공무원들 사이의 녹취록으로. 야, 이거 윤석열이 시켰대. 이거 나중에 특검하면 우리 다 감옥 가. 이 녹취가 확인됐고. 두 번째, 야, 김건희가 거기가 IC가 아니라 JCT라서 화를 냈대. IC면 훨씬 더 땅값이 뛰는데 JCT도 땅값이 뛰긴 하지만 옆에 있는 남양파 IC를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땅값이 덜 뛴다고 화를 냈대. 이제 이런 취지의 녹취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공무원들끼리 이야기한 고위공무원들이. 이거면 뭐 거의 다 밝혀진 건데 1차 특검이 시간상의 한계와 뭐 특검 내부에 좀 어지러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서기관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름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온희룡 일당까지 해서 이걸로 추가 기소가 2차 특검이 중대한 과제인데 그 부분 무리 없이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예. 김창성님, 김지민은 윤석열 변호했던 그 사람 아니죠?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네요. 네. 예, 아니죠. 예, 김지미 생각나네. 김지미, 김계리 뭐 이런 변호사들이 있었죠. 같은 변호사들로 좀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아, 정말 같은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뭐 대항전에서 빨리 징계 내릴 사람들 다 징계를 좀 내려라. 그래야지 변호사로서 같은 변호사라는 얘기가 안 들지 않을까. 제가 싶은 보기에는 생각이 그분들 곧 변호사 안 할 것 같아요. 곧 다른 데서 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당 비례로 등록하지 않을까. 아마도 뭐 이런 좀 추정이 그런 나옵니다. 예. 강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권창녕 특검 어제 현판식 끝내고 포부를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헌법의 검. 참 멋있는 표현이죠. 예. 헌법이 보장한. 또 헌법이 우리 헌법을 지켜주는. 수호하기 위한 헌법을 수호하기 굉장히 법률적이면서도 문학적인 네. 그래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잘 쓰셨다. 헌법의 검이다, 특별한 검이다, 특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차 특검은 1차 특검, 내란 특검이 조금 미진하게 수사했던 부분들 꼼꼼하게 찾아내서 다시는 지기현 같은 자가 나타나더라도 어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혁파하려면 여기에서 꼼짝 못할 걸 들이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법원이 영장을 막 기각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법개혁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내란 전담재판부가 생겼기 때문에 영장도 거기에서 발부하게 되는 거죠? 영장전담 재판부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 네, 따로 네. 예. 거기에서 영장전담 구성됐습니다. 재판부가 예. 따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수원 3인방 네. 기자들이 이제 발부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근데 바뀐 재판부들 어떻게 믿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비극이긴 하죠. 지금 그래도 그자들만 할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항상 보면 이제 항상 당합니까? 바닥인가 생각하면 지하가 있고 막 이래서 근데 나머지 1심은 여전히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일심은 하죠. 그렇죠. 예. 1심은. 예. 기분 좋은 게 소식이 하나 떴어요.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주식 시장도 지금 불장이고 6,200을 뚫었어요. 와. 이러다가 지금 6,200을 넘어섰는데 진짜 뭐 7,000도 곧 갈 것 같아요. 지금 5,000에서 6,000 가는데 한 달 걸렸나요? 네, 한 달 딱. 그리고 이제 걸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에 집값이 막 떨어지고 집 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막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나도 강남에 집 몇 개 있는 거 이제 그 전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부담 되시면 저한테 주시면 증여세 같은 거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증여세 보였을 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땅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안산에. 안산에 땅 엄청 많지. 예. 그 알아요? 네. 제가 집이 안 지금 사 신유진 변호사님 이해 못했어. 안산 땅. 안산 땅. 그렇죠. 안산 땅. 안산 땅. 안산 땅 엄청 많죠. 오늘 MBS라고 전국 지표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가 67%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박상, 야, 정말.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67%로 바로 앞번 조사보다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항상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잘 봐야 한다고 그랬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로 5%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나왔는데 민주당이 4%포인트 올라서 45. 와우. 국힘당은 5%포인트 떨어져가지고 17. 이제 20 아래로 추락을 해요. 여기도 이제 지하실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28%포인트. 야. 정청래 대표 잘하냐, 장동혁 대표 잘하냐 이런 것도 물어봤네요.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다는 43,
잘못하고 있다는 42 서로 좀 비슷비슷하고 장동혁은 긍정이 23 부정이 62 장동혁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 김당이 17인데 내가 23이니까 좀 낫네. 예. 저는 만약에 그러고도 제가 남을 그 전화 짜죠. 받았으면 장동혁 지지했을 겁니다. 저도요. 아유 잘하고 있다. 지지했을 겁니다. 계속 국민의힘의 당대표 영구히 하기를. 쭉. 네네. 네. 역선택이에요. 역선택이라기보다 진짜 아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충심.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좀 원래 우리가 좀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우리 정책 대표님 중심으로 우리 이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요 약간의 최근에 막 여기저기서 막 논쟁도 하고 막 분열 양상도 있지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70에서 75%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싸우시고 일각에서 너무 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비판할 건 하시더라도 진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0에서 75% 한번 만들어야죠. 이렇게 자만적이라는 대통령이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7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7천도 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주요주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계속 뒷받침이 되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반도체가.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7천까지는 간다. 이렇게 좋을 때 좋아요 누르시는 겁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최근에 막 그 공치모 가지고 의견들이 막 갈리고 그러면서 막 구독도 취소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청이라고 취소하고 뭐 나가고 친명이라고 나가고 뭐 그랬는데 제가 왜 눈물이 핑 돌았냐. 그거 시작할 때 84만 7,758명이었어요. 근데 막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다시 84만 7,758명이 딱 됐어. 와. 진짜 숫자가 눈물 나게 하네. 뭐 예,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아요도 꼭 84만 눌러주시고. 7,900이라도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만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한 군데씩만 방에 올려서 구독자 눌러달라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SNS나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의외로 아직 안 누른 사람들 많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예. 아니, 실시간 동접자가 12,000명인데 왜 좋아요가 5,800입니까? 그러니까 동접자도 13,000으로 나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있습니다. 구독자 늘어나고 있어요. 변호사님 나오면 좋아요가 낮아요. 아. 왜 그런지 알아요?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방금 MBS 여론조사 봤는데 저는 문득 그게 궁금한데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못하는데 혹시 제작진이 가능하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금 67%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했을 때 M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얼마였는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보면 취임 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리 잘해도 좀 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차원 이재명 대통령은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고 최근에 지금 아까 그 그래프 추세표 보면은 나오지 않나요? 예, 추이표 보면은 아무튼 지금 맨 처음에 2025년 8월이니까 그 즈음이네요. 57%였네요. 67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로는 최고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최고죠.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 이재명이라는 그 한마디가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투표할 때 이재명 안 찍었어. 그 사람들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해. 맞아. 그 얘기에 거기에는요 꼭 우익 또는 극우 중에 돌아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어느 기사에서는 나 진보당과 진보정당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전혀 힘을 못 쓰지만 이재명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난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왼쪽에 치우쳐 있는 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나는 투표 때 이재명을 외면했거나 반대했어.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 정상으로 다 작동이 되고 있잖아. 이거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뉴 이재명이라는 이 컨셉이 유지가 되는 한, 아마 전 지지율이 계속 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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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울님 60%대 박스권 평생 갇혔으면 좋겠네요. 사실 70%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80% 90%는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네. 그건 오히려 위험해요. 위험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70%는 정말 완벽한 예. 그 지수 아닌가. 근데 지금 67%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70%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7천 돌파하면 그 코스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식시장 상승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네. 국민들이 지금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가 희망차잖아 지금. 예. 내일이 기대되는 네. 진짜로.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이익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물론 손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을 때부터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우상향이니까 ETF든 개별 종목이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먹사니즘이든 잘사니즘이든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걸 또 성과로 보여주고 그런데 주식 투자로 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위해서는 뭐 그냥 드림 센터 같은 걸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배고픈 사람들은 저기 주소지가 달라도 지급하게라 이런 거 보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낸 사람이 없었거든요. 빈민들에서까지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분들은 주식 못 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하는 분들대로 기분 좋게 주식에 진입할 정도로 돈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민생은 또 따로 챙기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정말 완벽에 가까운 대통령으로 가고 있다. 정책으로는요. 예. 재미나이에서 확인해 봤는데 취임 초기 60%였네요. 그런데 지금 취임 후 최고치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하니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합시다. 84만 7,800 되겠네. 네. 예. 감사합니다. 대청소의 날림, 동접자가 3만 돌파했을 때가 좋았죠. 80. 요즘 11시에 타방도 경쟁이 심해서 빠지는 게 속상합니다. 뭐 또 그럴 때가 다시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특별히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이슈가 없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사 지금 유튜브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이 조금 주춤이죠. 이제는 좀 한 곱이 넘었다 네. 이런 네. 생각해서 그러고 전환길 쪽 이쪽은 오히려 지금 으쌰으쌰해요. 네. 그래서 막 난리들을 치잖아요. 네. 콘서트 한다 그랬다가 전환길에는 또 오세훈이한테 뭐 야인만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저질입니다. 밥하냐 업하냐. 근데 전환길이 경찰에 불려갔을 때 정말로 구속될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그렇죠. 갖고 네. 표출을 했다면서요. 본인이 한 짓을 본인이 아니까 지금도 두려울 그 정도면은 뭐 네. 구속되고도 남는다. 뭐 이 정도는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진짜. 그게 두려우니까 사기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모금 취소. 네. 이런 방송 저기 뭐죠? 천억 펀드 이런 얘기 네. 이제 안 하는 콘서트 거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좀 물론 이제 김동연 지사 취소해버린 거긴 하지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꼬리를 빨리빨리 빼잖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예. 자, 오늘은 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일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설 연휴에 정어리몰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그 수익금 홍길동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습니다. 뭐 혹시들 네, 지금 오시기로 했나요? 대기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 잠깐 그럼 광고를 하고 광고 나갈 때 들어오시게 그러시죠. 할까요?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광고도 봐주시고 저희 뜻깊은 행사 꼭 봐주시고. 오늘 우리 정어리몰에 공식 호스트 신유진 변호사님이 오셨지만 네. 오늘은 제가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써보고 네. 너무나 좋아서 네. 이거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은 안 써도 될지 몰라요. 이거 염색약이거든. 염색 샴푸거든요. 염색합니다, 저도.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거 쓰세요. 아, 예, 예. 신유진 변호사님 다른 끝나고 남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잡사바만 하시지 이제 발라바까지 하시려고. 발라바. 한번 써봐. 아니 이건 염색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원래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 좀 짧아 3주에 한 번씩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염색을 해봤는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일단은 쓰기가 편하고 네. 그다음에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어리몰에 부탁을 했어요. 내가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좀 우리 정어리원님들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단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싸게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온라인 최저가로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확인해봐도 좋은데 뭐 싸다고 무조건 쓰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써보니까 좋아요. 이거 그 머리를 감을 때 네. 그냥 이걸 짜가지고 여기다 그냥 바르면 돼요. 네. 잘 들으세요. 쓸 거니까. 네. 그럼 이렇게 두 줄 치약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이렇게 딱 짜가지고 나는 이제 눈썹하고 이렇게 귀 있는데 이런 데를 맞아요. 먼저 해요. 맞아요. 여기가 항상 먼저 파야잖아요. 뒷머리가 좀 되게 되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뒷머리는 잘 안 보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잊기 쉬운데 샴푸할 때는 뒷머리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다 바르면 돼요. 다 바르고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얘가 새카매져요. 즉각 효과? 즉각 효과. 와. 근데 그 되게 이제 3분에서 5분인데 아까우니까 나는 5분 하지. 좀 더 오래 배라. 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지금 이거를 안 뒤로는 염색을 하지 않아요. 와, 이걸로 신세계네요. 그냥,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해도 될 것 매일인데 저는 한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우리 분장하시는 분이 정말 효과 대단하네요. 와.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좋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하나 드릴게요. 2가지가 있거든요. 네. 블랙이 있고 다크 브라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검정색으로 하겠다 하면은 블랙 하시라고 그러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다크 부드러운 브라운. 색깔로 하면 다크 브라운으로 네.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이 염색 샴푸 여러분들 이걸로 염색에서 해방되시고 또 전국 온라인 최저가니까 이럴 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는 동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카메라 가리지 말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가볍게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박수 준비해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홍길동 우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동현 변호사, 그리고 김용춘 감정평가사님 오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2개를 하나는 이제 제가 연구 보관하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백운기 정어TV에 기증하는 거죠. 이렇게 귀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자, 너 이렇게 또 들어주세요. 너무나 약소한데 훌륭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소리 나가고 있죠? 소리 나가고 있죠? 소리 나가고 있죠? 저희 김용춘 평가사님, 오동현 변호사님, 우리 100만 정어랜들에게 저희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 적은 액수라서 좀 쑥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정어리 TV가 더 잘하고 정어리몰이 더 잘 되면 더 많이 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에 앞장서 왔던 오동현 변호사가 한 말씀, 감사의 말씀 올리십시오. 아이고, 네. 항상 이렇게 기부 문화를 또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우리 백운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쭉 기부 문화 더
널리 퍼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어리 TV 구독 좋아요 캠페인 아, 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현준 백과사님도 하남 시민연대 대표도 맡고 계시니까 하남 시민들이 백운기 TV를 많이 구독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한 몇만 명 더 늘리셔야죠. 간단한 각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남 인구가 33만입니다. 다 구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저희 민생이 편안한 세상을 앞장서기 위해서 백운기 TV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운기 앵커님 그리고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신일 변호사님, 윤경호 시사평론가님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거거든요. 앵커님과 출연진들 그다음에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까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우리 안성규 대표님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죠. 이렇게 예, 정어리 TV에도 남기지만 저희도 남겨서 이곳을 이제 전국에 사방팔방 알려서 기부 문화도 확산하고 동시에 정어리 TV 구독 좋아요 캠페인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어리 의원 여러분 널리 홍보하면 좋겠죠.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은 정어리 TV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정어리원님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정어리원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걸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이 모든 이 감사는 우리 정어리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당장 먹을 게 없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그냥 드림센터에 가면 1인당 2만 원까지 2번, 3번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끼니도 어렵고 근데 뭐 통신비가 끊어졌다거나 조금의 현금이 너무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홍길동으로 연락 주시면 우리 정어리원님들 마음 모아서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생계 지원금을 드리고 이제 평가사님이 이제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군요. 심사를. 예.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또 저도 거기서- 마이크 있어요. 아 있으시면 혹시 없으실까봐 오늘 이것도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정어리 TV의 연구보관. 예. 아 이것은 우리 앵커님 목 아프실까봐 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앵커님에 대한 작은 선물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 아프지 마시라고. 고맙습니다. 기관 건강과 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좀 비싼 것도 하나 준비했어요. 자, 또 유은혜 부총리님 방송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예. 한번 정중하게 너무 고맙다. 정어리 TV 특히 100만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기 TV 100만 가자! 예,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감사 여러분께 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문재인 정부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냈던 유은혜 장관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정필승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반가운 손님 만나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총리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되신 분이죠. 유은혜 장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벌써 이제 퇴임한 지 4년 가까이 그렇죠. 됐는데요. 예. 네. 지난해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함께 뛰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예. 교육감 출마 준비하고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번에 교육감 준비하시면서 그 만든 그 대표가 무슨 대표도 이름이 참 좋던데 제가 다시 빛날 경기교육. 예, 다시 빛날 경기교육. 경기교육. 예. 이름 참 잘 지으셨어요. 다시 빛날. 네. 예. 제가 경기교육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또 임태희 교육감 하에서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제 다시 정상화하고 다시 빛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 빛날 경기교육 이렇게 저희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다시 빛날이 제 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러네.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네이밍이 갖는 힘이 예, 있구나.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좋은 이름은 그렇게 또 선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정어리 TV는 왜 정어리 TV냐면 정어리가 똘똘 뭉치면은 상어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어 밥이잖아요. 단결해서. 근데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어보다 그렇죠. 몸집을 더 크게 만들면 상어가 보고 나보다 더 센 놈이구나 도망가요. 하고 도망가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똘똘 뭉쳐서 함께 하자. 네. 그런 뜻으로 정어리 TV라고 만들었는데 네. 또 어떤 분이 정어리를 풀어가지고 발을정, 말씀어, 이로울리
다른 말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정말 또 좋은 해석을 하는 분도 분석이시네요. 계셨어요. 네. 우리 유은혜 장관님 오셔서 제가 이제 쭉 프로필을 살펴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산재 인정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좀 잘못, 그러니까 팩트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시절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92년도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첫 우리 딸 낳고 걔가 돌 지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성인 시절이죠. 고등학교 시절은 아니고. 예.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고가 없는 부산에 퇴직을 하시고 이제 부산의 다른 직장으로 예. 일을 하러 가셨는데 이제 가시자마자 아직 숙소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족들은 정말 그 전날까지 이제 아이고. 전화 통화하고 전혀 그런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일을 당해서 너무 정말 경황이 없고 저는 이제 사실 아버지가 저를 막내딸이라고 굉장히 이뻐해 주신 분이었는데 학생운동 한다고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끼쳐드려서 예, 예. 이제 이제 제가 조금 더 아버지한테 따뜻한 밥상이라도 한번 차려드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던 터에 아버지가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스럽고 지금도 막 눈물 나요. 그렇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 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산재로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산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도 찾아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 노무현 문재인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또 아버지 돌아가신 지역이 부산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문재인 변호사가 직접 다 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 사무장 선배가 그 일을 맡아서 같이 소송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지께 마지막 정말 속을 많이 썩여드려서 딸로서 굉장히 죄송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요만큼의 어떤 자식된 도리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한 또 딸로서 갖는 그 마음을 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기사에서 고등학교 시절로 좀 잘못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득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해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 다니실 때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성공여고 2학년 재학 시절 학교가 비리 사학과 족벌 경영이라는 오명을 사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등교 거부를 주도하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뒷조사를 하셨어요? 아니 이거 저기 위키에 나와요. 그런데 네. 이 고등학교 때 이런 그 의식을 사회 의식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근데 일찍이 이런 것에 눈뜬 것은 무슨 영향이었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은행에 다니셨는데요. 그러니까 늘 정직하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직하고 진솔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정의롭다는 것과도 그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그 말씀하신 것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의 그 모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학의 어떤 원조라고 할까요? 이제 이사장과 또 교장과 행정실장과 이런 모든 라인들이 다 한 집안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매우 불합리한 학교 운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 3학년 선배들이 주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바로잡자는 의기투합으로 저희가 등교 거부를 함께 했었습니다. 2학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과거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떠신 분인가 궁금하긴 했는데요. 지우아빠 헬리님, 안녕하세요 부총리님. 저 윤상열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총리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방송 정어리 TV에 출연하시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유, 이번 반갑습니다. 토요일 저희 삼촌 행사가 있는 킨텍스에서 가족과 지우랑 함께 뵙겠습니다. 경기교육감 유은혜 파이팅 하셨는데 토요일 날 무슨 행사가 있나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마 이제 이쪽에서 지우아빠 헬리님이 하는 건가 본데.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도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 후보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내 경선을 하지는 않죠? 당내 경선은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조직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4명의 지금 후보가 있는데 같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네. 나라 전체의 교육 100년 대계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살피고 또 준비하고 그러셨는데 한 지역의 교육감을 하겠다. 이것은 좀 다운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어떤 수직적인 서열화로 보시는 거는 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역할과 권한, 책임의 이제 차이인데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 정책을 이제 관장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현장에서부터 실제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은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특히 윤석열의 교육 아바타라고도 불리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에서 완전히 이제 붕괴됐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데 저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행정 역량,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개혁을 해서 현장을 바꿔내는 것이 교육 개혁의 또 출발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보면 보수 교육감이 되느냐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침이 확 다른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수라 하더라도 임태희 교육감은 너무 잘못하고 있어. 어떤 인식이십니까? 이것을 교육을 진보 보수라는 그런 이념적인 구분을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정권과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이 사실은 교육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교육에는 사실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학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행복한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떤 역량들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제공하고 또 차별 없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학생 중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 교육은 학생은 없고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학부모나 교사들과도 소통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기교육이 4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금 방송하고 나가신 안진걸 소장님하고 또 최강욱 변호사하고 임태희 교육감을 그 김건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 사건 때문에 고발을 했고요. 지난 22일 날 저희 이제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에서 권력의 편에서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었던 책임에서 임태희 교육감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이 경기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박스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 이제 늘봄 교실이었고, 근데 그 늘봄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리박스쿨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념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경기도의 하남의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이 리박스쿨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강사로 참여를 해서 그게 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아이들의 이념 편향을 훨씬 부추기고 그런 편향적 교육으로 리박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할 때 경기도가 사실은 가장 먼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또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책들을 경기도에서 이제 이 유해 도서로 지정을 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립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 편향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권력의 편에서 그 학생의 학폭 문제까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반드시 이런 경기 교육의 문제들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자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요.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네네. 경기도 교육감이 임태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결국 그냥 MB 때 사람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MB 때도 교육부 장관 했고, 임태희 교육감은 비서실장을 했던 자 그랬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국 MB 때 사람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교육감을 윤석열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건 MB의 어떤 MB 정부 때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뭐가 MB 때 교육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교육 정책이 옳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거의 MB 때 사람들을 다 그냥 과거에 MB 시즌 2인 거죠. 예, 시즌 2죠. 예. 그래서 모든 그 대통령실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거의 다 그때 MB맨들이 다 이제 포진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 승자 독식,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이지 않습니까? 예. 교육에도 그런 논리가 그대로 그 개입이 됐다고 보고 특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굉장히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AI가 굉장히 화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AI의 기술을 쫓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AI라고 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의 기본권을 확장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도구로 주인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오히려 더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의적인 상상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이런 역량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이것을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그대로 이주호 장관과 또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교육에서 앞서서 이것을 추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그냥 기술을 쫓아가고 시장의 그런 무한 경쟁의 논리에 학교 교육 정책도 그렇게 방치하게 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문득 그게 좀 궁금했어요. 윤석열 하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고 킬러 문항 운운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수능이요. 네. 그거 가지고 뭐 학원 카르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 뜬금없이 킬러 문항을 꺼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냥 그 기사를 보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킬러 문항을 문제 삼으면서 뒤에 했던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사교육 카르텔. 그러니까 학원과 학교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밀착해서 그런 수능 킬러 문항을 통해서 사교육 시장을 이제
사교육 시장의 이해관계, 이제 이익을 대표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이 대학 입시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제 그 제기돼 왔던 교육적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윤석열이 실제로는 교육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죠. 수능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라는 게요,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이 몇 개를 킬러 문항으로 하고 안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장관하면서 수능을 4번을 치렀는데, 이제 코로나 때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때도 항상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수능이었다, 불수능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아이들이 그 3년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 교육과정 전체가 마치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그 예민해져 있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의 교육 과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대통령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의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때 이제 사교육 시장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의 정치적인 뭔가 사교육비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그 관심을 전환시키면서 사교육 때려잡기 뭐 이런 식으로 이슈화 시키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까요? 그자가 맨날 하는 일이 술 처먹는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술 마시다가 누구한테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네. 그 요즘에 말이야 학원에 엄청 돈 많이 버는데 그게 다 이렇게 짜고 말이야. 그 킬러 문항이라는 거 있어. 그거 해가지고 저기 하고 막 그러는 거 쓸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그쪽에 이렇게 관계된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네. 들은 얘기가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네. 그자가 술 마시는 거 말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용산에서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의 그 식당에서도 술 마시고 취해서 경호원들이 없고 계단을 내려왔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무실에 사우나랑 침대 놨던 거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 정말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정말 저런 자가 더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늘이 저자를 이렇게 돌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러서 빨리 그만두게 한 것도 정말 대한민국을 그래서 대통령 한 지키신 명 거예요. 바뀌었는데 예. 지금 국민들이 야 대통령 한 명 바뀌었더니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나라가 중요하죠. 달라지는구나. 이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교육감 한 명 바뀌는 게 교육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새 국무회의를 그러니까 실시간 이제 예. 공개하고 생중계로 국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보를 이제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을 서로 공유해야지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 운영이 각 부처의 그런 현안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너무 맥락이 공유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민들이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높고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감이 되면 경기도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운영 방식을 좀 도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당 대표도 역임하셨지만 저는 성남시장과 그 경기도지사에서의 그런 구체적인 행정 경험이 대통령을 하면서 모든 분야의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또 부지런하시기까지 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 그게 예. 큰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행정을 경험했던 것이 그런 행정 경험이 교육감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교육행정을 하는데도 매우 큰 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경기도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뭘 꼽으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행정 통합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사회적 변화들이 정말 전환의 시기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올해는 대도약의 원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부 부처와 또 그 지금 행정 통합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의 대전환의 시기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AI라고 하는 이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서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의 이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민주 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는 역량 그리고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AI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공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국가적인 교육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대입제도 문제라든지 또 지역 간의 격차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동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는 뭐 지금도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굉장한 큰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에서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 전환의 과제들을 책임 있게 설계하고 로드맵을 그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 교육도 이제 그것에 또 경기도가 가장 인구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그동안에도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현장의 그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중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느냐 하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말씀은 일단 AI도 그렇고 또 대전환 시기에 맞는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상했던 답변은 그런 거였어요. 공교육의 붕괴라든지 또는 너무나 과열되어 있는 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엘리베이터에서 유치원 의사 고시반. 네. 나 이런 거 보고 너무나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교육의 붕괴도 지금도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 다 엎드려서 자고 있죠? 뭐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바뀔까요? 제가 이제 전환의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제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야말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4세 고시, 7세 고시가 사실은 의대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이겨서 의대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4세, 7세의 부모들이 지금 사회를 보고 앞으로는 의사가 되는 게 가장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진로를 부모가 이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기려면 어릴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래서 뭐 의대라든가 또 이제 그 인기 학과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 구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악순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장관하면서 이제 고교 학점제나 25년도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 28년도에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저희 정부 때 입법하고 만들면서 10년 정도의 그 국가교육 정책을 책임 있게 계획하고 그것을 고교 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제도를 바꾸면서 공교육을 보다 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들어서서 뭐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대입 제도 개편도 그렇고 완전히 다 과거로 퇴행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주호 장관, 이명박 때 장관했던 사람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AI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지원이나 준비는 정말 일도 안 했고 다 학교로 맡겨놔서 방치하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전면적으로 이게 도입하다 보니까 학교나 학부모나 선생님들 아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교육이 붕괴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졌어요. 소수의 아이들이 이른바 그 명문화된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들은 더 치열해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시대를 제가 화두로 꺼냈던 거는 지금 불과 이제 4, 5년이 지나면 지금 부모들이 의대를 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4세 고시, 7세 고시가 막 이제 유치원 때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들을 사고력과 상상력과 문해력과 표현력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거의 기술에 종속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아이를 망가뜨리는 일인데 부모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경쟁이 한두 개의 정말 뭔가 이렇게 성공, 출세 이런 그 경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AI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의 변화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들 AI가 이 정보와 처리 이런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답을 내는 거는 훨씬 더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업과 일자리 구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에서의 어떤 우리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대입에서 서열화된 그런 이른바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 시스템들은 부모의 생각부터 바뀌면서 이제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공교육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시대를 대비하고 또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또 지금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출세지상주의, 성공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윤석열, 김건희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토양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권력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윤석열이라든지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김건희가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하시고 이제 경기도 교육을 좀 바꿔보겠다, 또 다시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AI 시대에 맞춰주는 그런 교육입니까? AI 시대에 맞춰준다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는 이제 교육의 시스템들이 많이 기술을 활용해서도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더 1: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다 이제 선생님들을 한 분의 그 부담으로 갔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을 통해서 행정 부담이나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학교 민원도 교육청에서 이제 저는
학교 민원 119라는 이름으로 민원은 이제 학교에서 하지 않고 다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숨쉬는 학교라는 책을 냈는데요.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른바 윤석열 임태희 체제 하에서 경기교육은 특히 4년 동안 붕괴된 이런 시스템들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려면 학생과 또 학부모와 교사,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숨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교사에게, 또 교직원에게, 학부모에게 각각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AI를 활용해서 지원하면서도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적인 체계들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AI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관님 AI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지요. 강의를 좀 열심히 듣습니다. 저희 이제 박태웅 의장의 강의,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 기술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AI 잘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곳에서 선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K-팝, K-드라마, 또 K-푸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K-교육은 아직 없어요. 저희가 그 약간 제 자랑 같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 K-교육이라는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K-방역은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K-방역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교육이 멈추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온라인 개학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학교에 매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언제 이게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그때 이제 온라인 개학을 결단하면서 그 디지털 전환의 토대를 그때 닦아 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수능을 그때 하루에 54만 명의 수험생들이 전국 단위의 시험을 치른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예.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었죠.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선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육이 멈추지 않고 그런 전국 단위의 시험을 하루에 다 무사히 치러낸 나라, K-교육의 나라. 그건 칭찬할 만한데. 그 당시에 좀 평가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K-교육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교육의 문제가 너무 성공 제일로 이렇게 갈 때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막 검토하고 그랬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거든요. 독일은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교 가려고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대학교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 수준도 맞춰주고 그렇게 한다. 그게 참 좋아 보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 1대학부터 뭐 7대학인가? 그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다든지 독일은 그 대신 대학을 또 다 뭐 국비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좀 대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 변화를 좀 줘가지고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 그때부터 그런 의사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좀 확 바꾸는 그런 놀라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교육이 교육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로 따지면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직업학교를 다니고 직업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와 기업을 동시에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하면 그것을 실제로 기업에 나가서 실습하고 그런 현장의 역량, 기술을 배우는 것을 투트랙으로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독일은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런 기술 전문직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면 대졸자들하고 별로 임금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시장,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AI 뭐 일자리 변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노동의
그 일자리 취업 시장의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의 변화들도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그 변화 우리가 아직 이제 K 교육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K 교육을 통해서 정말 세계 으뜸의 그런 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AI 우리가 3대 강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식도 뭐 거의 6천을 더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요 국민주권 정부 5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그런 대전환의 교육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작 단계고 또 일단 후보가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도 경기교육감 후보로 나온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맨 처음 뵀는데 또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제 경선은 아니지만 또 민주진영에서는 또 후보가 단일화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일화를 위한 그 시민사회 조직이 구성이 돼서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가의 그 방법이나 절차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네 분입니까? 네, 함께 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누구누구인지 했고요. 궁금하네. 그 안민석 전 의원하고 아하. 또 성기선 교수 그리고 이제 박효진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까지 이제 네 분이에요? 명이고요. 예. 그 혁신연대 경기교육 혁신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일화를 추진하는 그런 기구가 생겼는데요. 거기 혁신연대 안 들어오고 나는 나대로 할 거야 하는 분은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시고요. 같이 그렇습니까?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네 분하고 이제 좀 단일화 경쟁을 해야 하게 되는 되겠군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아무튼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또 공약 같은 게 좀 무르익고 네. 그러면 한번 또 뵙도록 하죠. 네. 네. 이 정어리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경기교육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경기교육을 책임질 적임자 유은혜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선거도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셨고 장관 하셨으니까 어느 선까지 어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뭐 몸에 배어 있으시죠? 네.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감의 출사표를 던진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만나봤습니다.